안녕하세요.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임도혁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봄과 두 차례씩 지금까지 세미나를 한 30여 차례 열어왔는데 오늘이 아마 가장 훌륭한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유튜브 내지는 유튜브 저널리즘,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큰 요즘 참 화두죠. 그런 유튜브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루는 것이고요. 또 이 분야 우리나라 이런 뉴미디어, 우리나라 최고에 속하 계신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님이 발제를 맡아주셨고, 또 패널들도 우리 신문사 우창희 부장님, 방송국의 안준철 취재부장님, 또 실제 현장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 최재된 모든 TV 대표님, 또 시민단체 대전충남 민원연 이기동 사무국장님, 패널들 몇 명도 아주 참 적합하면서도 최고의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그래서 저는 참 기대가 큽니다. 참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재영 교수님 참 기꺼이 논문 맡아주셔서 훌륭한 주제, 연구 발표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우리 언론문화연구원 세미나 사회를 맡아서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클럼니스트 김선미 선배님, 안준철 부장님, 우창희 미디어 부장님, 이기동 국장님, 최재근 대표님 모두 감사 인사 올립니다. 유튜브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새롭고도 강력한 이런 언론 플랫폼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현상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큽니다. 김재영 교수님이 발제하신 논문을 제가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유튜브 현상과 관련된 더 많은 저널리즘, 이런 폐해를 더 좋은 저널리즘으로 극복할 것, 그리고 유튜브 현상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전략, 이런 탁월한 분석과 제안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의 유튜브 저널리즘과 지역 언론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것으로 이도 의심치 않습니다. 모쪼록 활발한 토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세미나 유튜브 예고 영상 보신 분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네. 유튜브 저널리즘과 우리의 늘 화두인 지역 언론 상생 방안은 없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대전 언론문화연구원 주제로 세미나를 열게 됐음을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갑고 기쁘면서도 지역 언론에 따옴표가 붙이는 왠지 이렇게 착잡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좌절감을 갖는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은 지역 언론이 처한 현실이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언론이 어렵다라는 것은 제가 언론인 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저는 대전일보에서 이제 기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한 번도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은 혹시 모르겠지만 특히 신문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역 언론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가장 각광을 받는 미디어로서 유튜브가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과는 그게 결합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특히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과 유튜브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지역 언론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인가 하는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언론연구원이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패널 주제 발제 해주실 분과 패널들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저는 약간
주최 측의 유감입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는 자타하니? 저는 제가 스스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유튜브를 보신 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우선 당대 최고의 언론학자라고 우리 소개를 했던 춘향대학교 김재영 언론학부 교수님 오늘 발제에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취재력을 가진 기자라고 소개한 대전 MBC 취재부장 안준현 취재부장. 네, 감사합니다. 대전도 최고의 기자, 중도일보 미디어 팀장이신 우창희 기자님 소개합니다.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에 대전 쪽 유튜브 선도방송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최재훈 모두TV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대전 충청 지역의 언론 파수꾼인 대전신당민원연 사무국장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소개를 어떻게 유튜브 지금 언론연구원에서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최고 칼럼니스트 약간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앞에 왜 자타공인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타공인 최고 칼럼니스트로 소개받은 김선미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선생님 한 25분 이 정도 그때 시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패널분들은 한 3분 정도 하고 나중에 이제 토론을 좀 해서 그때 시간을 적절하게 다시 한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 어제 이거 보고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를 당대 최고의 우리 비평하는 가짜 뉴스를 맡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가짜 뉴스 맞죠? 그냥 이 관심 있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대전언론문화연구원에서 이 주제는 좀 유튜브 전문가 지역으로는 상세망은 없을까 하는 그냥 이 대전언론문화연구 주최 측에서 정해 주신 주제였습니다. 굉장히 해보고 싶었고 저도 어느 누구도 유튜브 영상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맡았는데 쓰면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지역 언론하고 이제 연계를 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누가 조금 구체적이고 좀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크게 가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를 주셔서 주최 측에 먼저 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먼저 그 발제 원고에 없는 오늘 아침 와서 이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먼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발제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됐죠.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하고 유튜브 현상 때문에 아마 저널리즘 위기가 더 많이 얘기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저널리즘이 위기인지. 먼저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일부 기성 언론들이 신문이나 방송사나 기성 언론이 주도하는 것을 저널리즘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저널리즘은 그 어느 때보다 또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그 중심이고요. 그래서 저널리즘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만대한 상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나타나냐면은 실제 저널리즘의 역사가 어떤가를 되돌아보겠어요. 저널리즘 역사는 인류 역사하고 거의 비례를 같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거든요. 이 하라리가 얘기한 그 주요 문점 중에 저한테 인상적인 거는 그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 인류의 이제 직접적인 조상이죠.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이제 호모 종들을 다 멸종시키고 유일한 이제 호모 종으로 살아남아서 우리 이제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데 어떻게 이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추위에도 잘 견디고 힘센 그런 다른 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을 다 괴멸시키고 호모사피엔스가 오늘날 그 유일한 종으로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문명을 고도화시킬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 호사피엔스는 협력할 줄 알았다고 얘기해요. 협력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그거를 첫 번째 이제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류에게는 다른 종자, 호모 종뿐만 아니라 다른 그 생명체가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특징이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 과학자들도 밝히지는 못하나 봐요. 이 기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유는 알 수 없으나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이 호모사피엔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이 출현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유바 하라리는 이 때를 그런 이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 이런 거를 인지혁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피엔스가 그 사용한 언어는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타당한 말이에요. 저희는 제한된 개수의 그런 이제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무한한 문장들을 만들어내잖아요.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호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이제 주변 세계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 처리하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를 세상에 대한 정보의 공유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 심지어 허구, 거짓말이죠. 이런 것까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덕분에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신화라든가 어떤 정설 같은 걸 만들어서 집단적 상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피엔스는 다른 종들하고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성장의 배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것이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갈망은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고 그거에 따라서 아주 태어나부터 저널리즘이라는 행위, 저널리즘은 보통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뉴스를 수집하고 제시하고 전달하고 논평하는 행위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행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인류 문명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는 잘 아시다시피 이 말부터 시작해서 문자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문자로만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쇄기를 발명하고 그리고 인쇄기가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파를 발명해서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또 획기적인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널리즘은 그 당시에 주로 쓰였던 소통 도구 구어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거에 조응해서 변화를 계속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변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표현은 기성 언론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이 출현함에 따라서 그 파이가 작아지는 거죠. 그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런 이제 좀 과도한 반응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인류 문명이 이제 변곡점이 전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근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원 후의 인류 역사를 나누자면은
좀 양분하자면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습들, 우리 삶을 틀어지는 요소들, 정치적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뭐 이런 식의 틀거리 자체, 이 자체도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모든 문명은 근대 이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요. 불과 산업혁명이 한 300년, 400년 남짓 뿐이 안 되죠. 뭐 기원 후에 2000년 넘는 역사로 따지더라도 그 전날에 또 인류 인구 수 자체가 뭐 지금의 한 3분의 1 정도요. 이 정도 수준이었고 평균 수명도 굉장히 짧았었고 모든 문명들은 근대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특징 중에 하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면서 입법사건 행정 3부가 주 이제 이 시민들을 국민들을 한 국가의 국민들을 대표해서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되는 거고 조정하는 그리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제4부라고 해서 언론의 역할이 또 부여를 했잖아요. 나름대로 법제도적으로 부여한 건 아니지만 암암리에 근대 이후에 대의제 사회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언론이 입법사건 행정에 준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 언론을 사부라고 칭했어요. 파수꾼의 역할 뭐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 그건 뭐냐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입법사건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를 지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입법사건 행정에 있는 국가를 운영하는 단위에서는 시민들의 의사대로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정책을 지탱하고 나라 살림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론장의 기능을 언론이 하도록 위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틀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저는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근대 이후에 언론에 부여된 제4부로서의 위치, 지위, 위상을 잘 하지 못했어요. 잘 하지 못했는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왜냐하면 하나의 언론의 전문직으로서 하나의 특수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입사 성공해서 이 취직하지 않으면 기자라는 타이틀을 갈 수가 없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자가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기자만이 유일한 어떤 정보의 원천에 있는 소스를 받고 그거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나? 장난을 쳤나? 왜곡을 했나? 이런 것들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특수한 계층에 있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특수한 계층에 의해서 이 제4부로서의 위치가 지위와 활동이 부여되어 왔었던 거죠. 저널리즘은 뭐 아시겠지만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공부해야 할 대상은 권력자가 아니라 시민인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독자 투고를 마련한다든가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제한적으로 그렇게 하긴 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 저널리즘에서 독자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의 방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언론 본연의 기성 언론 본연의 역할을 잘했냐 못했냐 이거에 따라서 저널리즘의 위기를 얘기하는 강도가 달라질 수 없다고 봐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지역 언론이 아까 이제 수사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언론 생각하면 늘 어려웠었고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따져보면 지역 언론이 전국 지에 비해서 더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역 언론은 아무래도 단위가 작기 때문에 저널리즘의 기본 사명은 시민에게 공부하는 것이지 권력자에게 공부하는 게 아닌데 지역 언론은 좁은 단위이기 때문에 연구주의가 좀 작동하기가 쉬운 환경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해서 권력자들이 좀 더 근무하는 거 아닌가.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다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위기가 도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튜브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의 가치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이전의 기성 저널리즘 환경 이거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이제 조성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그런 이제 이 변화가 누구에게는 낯설고 누구에게는 두렵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환호를 받을 만한 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저는 무료라는 점, 그리고 이 시장 자체를 한정돼 있지 않죠. 지역에서 이제 모든 TV를 운영하실 때도 이게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제 글로벌 세계 시장을 상대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영상이라는 거를 다룬다는 점. 물론 이제 영상 중에서도 보면 이게 영상인가 싶을 정도로 텍스트로만 그냥 흘러나오고 기계음으로 작동하고 이런 방식도 있지만 영상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가장 최적화된 정보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저희가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동영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환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친근한 환경 그걸 이제 구현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영상이 정보 이 전달과 교환 공유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 이전에는 네트워크 환경이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구현되지 못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이 유튜브를 저는 특징 짓는다고 보는데 오픈 플랫폼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픈 플랫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안주철 기자님이 계신 대전 MBC만 해도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훈련되고 트레이닝된 그리고 선발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작에서 퇴출되겠죠. 다른 쪽 부서로 가겠고 그런 일종의 프로페셔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비해서 유튜브에서는 그런 장벽이 전혀 없는 것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개나 소나 좋게 말하면 누구나에게 유튜브가 열려있는 이런 식의 이제 환경이 되는 오픈 플랫폼인 거죠. 또 유튜브에서는 제작자가 따로 없고 누구나 다 나서서 하고 그 사람이 1인 미디어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독자들의 지지를 받으면 이런 식의 이제 구조인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비롯되는 저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전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발언권이 없었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도 발언권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라고 봐요. 저널리즘이 언론이 대변해야 되는 세력은 사실 권력자가 아니죠. 권력자는 언론이 대변해주지 않아도 자기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런 파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권력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대변해줘야 되는 세력은 시민들 그리고 소수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이 유통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유튜브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기 발언권, 발언 기회, 자기 의견이 남들에게 공유될 이런 그 기회가 없었던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하소연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는 하게 되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큰 시장 덕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유튜브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발견한 사실 중에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2016년 한 해에만 뜨개질 동영상을 보는데 무려 7억 5천 시간을 할애했다. 물론 뜨개질 동영상이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이걸 적어서 한번 찾아봐야 적은 없는데 뜨개질 동영상이 그렇게 다이내믹하고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적되는 시장 자체가 세계 시장 대상으로 누적하면은 7억 5천 시간 한 해만 할애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귀한 취미가 있고 독특한 뭔가가 있어도 유튜브에서는 그것과 그런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즐거운 건 모두 다 관계에서 나와요.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관계에서 나올 겁니다. 내가 삼성에 취직하고 싶은 것도 아마 내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꼭 들어가고 싶어서라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친구들에게 자랑이 되고 이런 심리 아닐까 싶어요. 그런 이제 관계성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이제 유튜브라는 공간인 거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발생하는 놀라운 효과 중에 하나가 이제는 주류라고 불리는
세력이 오히려 비주류를 모방하는, 따라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미디어 권력의 이 전복,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기성 언론이 아무리 작은 단위에 있어도 그 지역들 다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그렇게 운영되는 그 언론에 의해서, 기성 언론에 의해서 운영되는 저널리즘하고 그리고 유튜브, 누구나 다 자기 할 얘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저널리즘하고 어떤 게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라는 생각입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도 저는 결국은 지역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했으면, 그래서 시민의 지지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더 급격하게 얘기가 되지 않는데, 그런 거에 좀 소홀했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일 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는 유튜브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널리즘의 기성 저널리즘이 행했던 패턴들, 이런 것들이 다 터질 게 이제서야 이제 비로소 터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개나 소나, 아까 말씀드린 그 개나 소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순한 의도를 가졌거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양산되는 그런 그 패턴도 있죠. 특히 이제 문제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라든가 차별적인 표현들,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취약한 구조가 있는데 뭐 인지 편향이라고 이제 통짜로 이렇게 통칭해서 인지 편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뭐 이런 이제 심리인 거죠.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긴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이런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유독 많이 민감하게 꼭 유튜브에 마치 절대다수가 그런 것처럼 보도하는 곳이 기성언론이에요. 저는 그건 역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개선돼야 할 성격이지, 그것 때문에 유튜브의 가치,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유튜브의 가치가 폄훼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역은 제가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편인데요. 네트워크 사회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그걸 또 뛰어넘어서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에게는 저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번역 자체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나름대로 나와바리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등이고 2등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번역이나 경계가 해체되는 시대가 네트워크 사회고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갖기가 쉽죠.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 번역이라는 그런 이제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라면 더 많이 이제 퍼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소도 저는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추세 자체가 모든 것들, 지역이라는 거는 그냥 수도권의 대칭 용어로서의 지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지역이잖아요. 수도권도 하나의 지역인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은 장소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는 지역적인 단위에서 살고 있고, 삶에 근거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고 생활 양식이 구성되는 물론이고 컨텐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세계적인 추세는, 제가 바라보는 세계적인 추세는 지역적 단위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게 이제 생활 밀착형 뉴스이기가 쉽고 사람들의 이 일상생활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뉴스들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봐요. 발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지역 뉴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발전에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이버에서도 몇 달 전부터 우리 동네라는 하나의 메뉴를 새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초단체부터 포함해서 광역단체까지 지자체에서 올리는 운영하는 블로그에 있는 것 중에 나름대로 그 일정한 컨텐츠들을 크리에이팅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 구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블로그 올리면 뭐 많아야 100단위 이 정도에서 이제 조회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컨텐츠가 갑자기 1000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거는 어김없이 네이버 우리 동네에 올라가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지역이 네트워크 사회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서를 제공해주는 저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유튜브는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독일의 이 전쟁 후 첫 번째 이제 사회민주당 총리가 됐던 빌리 브란트가 총리가 될 때 내세웠던 선거구가 더 많은 민주주의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총리가 된 이후에 뭐 빌리 브란트는 우리나라 이제 김대중 대통령처럼 무슨 정책이죠? 국방 정책입니다. 핵별 정책을 썼듯이 동방 정책을 써서 이 나치에서 희생됐던 폴란드와 또 협력하고 수교를 맺고 이런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인데, 이름이 됐던 더마리 민주주의. 그리고 이 총리가 된다면 선거 영향도 뭐 굉장히 두 살 낮추고 굉장히 획기적인 조치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더 많은 민주주의를 사용해서 더 많은 저널리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봤고요. 관건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가짜뉴스라든가 여러 이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관건은 그래도 뭐니 해도 너무 그냥 막 나가지 않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되고 규율이 잡혀져 있고 시스템이 만들어진 기성 언론이 이런 시대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성 언론이 나름대로 퀄리티를 세팅해주는 그 질적 정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질적 정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질적 정향을 잡아주면 어느 기준점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일반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 자체도 그 기준에 의해서 너무 막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페이는 우리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목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기성 언론이 팩트체킹이라든가 지금부터라도 본연에 부여된 그 역할 자체를 충실히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저널리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제 담론들의 수준 자체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거나 막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점에서 저는 지역 언론이 유튜브라는 현상이 지역 언론에 시사하는 바는 유튜브 채널 기자마다 한 명씩 개설하게 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어떤 점에서 성공했었나, 그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고, 그건 저는 플랫폼 전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전략이 오래전부터 모든 IT 기업들이 추구하는 하나의 디폴트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전 지역에서는 제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보진 못했던 것 같은데, 제가 회의 때문에 서울을 일주일에 2번씩 가냐고 거기에서 갈 때마다 저는 좀 인상적으로 본 게 있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예요. 야쿠르트 아줌마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세련된 전동 차를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제가 가는 서울에서 이제 내려서 걸어가는 한 15분 정도의 거리가 있는데, 여기 구역이 있는지 두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판매도 하지만 노점을 펴는 그런 걸 본 적 있고, 노점을 펴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가가지고 말을 그분들한테 걸면서 야쿠르트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방문 판매라는 거 있었잖아요. 화장품도 있었고 가고 방문하면서 그분들이 샘플 엄청 주면서, 그러니까 수지 타사 물론 이제 경영 전략의 일환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 편을 만들고 우리 브랜드와 친근하게 만드는 것,
결국 그 속에서 이 뭔가 이 경제적인 경쟁력도 만들어지고 특히 언론 측면에서 보자면 언론은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플랫폼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역시 이제 시각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언론이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하는데 거꾸로 저널리즘이 최고의 지금 확대되는 어느 시기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런 시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관점의 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성 언론에 문 닫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언론도 힘들고 언론 자체가 자꾸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도약이나 기회의 발판으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은 또 오늘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은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거나 생각해 본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현상이 좀 글로벌한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유튜브가 국내에서 어떤 수면력을 떠오르고 하는 거는 이념적인 부분이 더 커진 거.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소수자나 그동안에 묻혀있던 이런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념 대립 같은 도구로 이게 최첨방에 나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제가 소개하는 방식은 기존 언론을 통해서 소개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 앞에서 이제 본인 언론의 연구원에서 소개했던 근데 최고 그거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훈훈한 유머 감각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유튜브가 그렇게 긍정적인 면만은 국내에서는 있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제 지역 언론에 와서는 저도 이제 텍스트를 보면서 다른 지역 사례, 부산이라든가 부산에 그게 부산으로 하는 건지 어디 방송이 하는 건지 모르지만 사투리로 제목 자체도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경상도 억양에 그대로 이제 그 제목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지역은 대전 충청 지역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지만은 특히 두드러지는 콘텐츠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슈가 되거나 화제거리가 되면 기성 언론에서도 당연히 취급을 하는데 아직은 페이스북 정도가 언급이 뉴스로 다뤄지지 유튜브에서 뭐가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걸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와 계신 패널분들께서 세 분은 이제 현장에서 해주시는 분들이고 근데 더 고민이 오늘 많지 않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과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진짜 좋은 기회로 삼아질 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런 안들을 들어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대전 MBC 안준현 취재자께서 어려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현 교수님 발제를 지나고 고생하셨고 잘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는 저널리즘의 위기가 과연 위기인 것이냐, 오히려 언론사에게는 더 많은 기회 그리고 어떤 유튜브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어떤 민주주의의 발현이라든가 어떤 그런 브로드한 그런 분위기에서 내로우한 그런 것까지 다 커버해주는 어떤 그런 매체의 속성 때문에 오히려 저널리즘은 더 많은 어떤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의 소비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좀 폭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령층이 손쉽게 뉴스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제가 지금 기자 생활 한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정말 이렇게 뉴스를 사람들이 항상 회자하고 24시간 내내 손바닥 안에서 내가 찾고 싶은 정보,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볼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은 9시 뉴스라든가 지금 저희 대전 MBC하고 이제 TJ는 8시 뉴스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뉴스를 어떻게 소비하셨나 보면은 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8시라든가 9시 뉴스 딱 이렇게 씻고 밥 먹고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뉴스, 종합 뉴스, 메인 뉴스를 통해서 소비를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뉴스를 저 기자는 어떻게 하나 정도로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로 메인 뉴스를 시청하고 소비할 뿐이지 어떤 그 기존 방송사, 레거시 미디어의 그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뉴스를 이렇게 많이 소비를 폭주를 하고 있는데 정작 문제는 아직도 뉴스를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방식과 과거의 어떤 사고에 젖어 있다 보니 어떤 새로운 문물의 어떤 그 수용에 저항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뉴스의 어떤 소비자들의 그 습관의 변화가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알람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문자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이제 그 습관이 스마트폰 아니면 뭐 노트북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기존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들은 지금 뭐 소셜 미디어 뉴스를 따로 제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조차도 어떤 좀 고민을 좀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나 신문은 이제 필수 매체인가라는 답변에 뭐 당연히 아니고 여러 가지 뭐 통계 지표라든가 연구 자료에서도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라디오나 기존의 어떤 그 매스 미디어는 더 이상 필수 매체가 아니다라는 거는 너무나 명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BBC하고 이제 뉴욕 타임스를 이끌었던 마크 톰슨이 그 왕자의 게임의 대사를 이용해서 거기서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 되게 유명한 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수년 전에 그 로이터 그 저널리즘 옥스퍼드 연구소에서 발간한 그 책자에서 하는 걸 보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었는데 이제 TV가 단적으로 말하면 뭐 좀 구세대들을 위한 어떤 매체로 전락한 지가 오래인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해서 기존의 이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는 미디어 매체가 어떻게 그들의 소비 행태를 이해하고 분석할 것인지라는 고민을 저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기회와 도전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뭐 한마디로 뭐 저거 틀면은 무슨 재미가 있나, 뭐 볼 게 있냐라는 어떤 그런 좀 회의를 불식시켜주는 게 저희의 최대 과제일 텐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김정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는 생략하셨지만 이 발전문에 보면 여러 그 지역 그 미디어에서 약간 좀 뭐 성공 사례라고 할까요? 최근에 그런 사례를 보면 제가 좀 같은 MBC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그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그 목포 그 근대 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1월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서울 여기 저는 미디어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대단히 좀 흥미로운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서울에서 의제를 설정해서 따라가면 지역이 그동안 이렇게 따라가기 바빴던 상황인데 서울과 지역에서 보도하는 행태가 완전히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부동산 투기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에 이제 지역에서 과연 그게 어떤 투기로 볼 수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검증을 하고 팩트 체킹을 하고 현장에 가서 한 필지에 이렇게 여러 채의 집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그 구독자 수가 절대 어떤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만 목포 MBC 같은 경우에는 뉴스 채널 그 유튜브 채널이 한 2,000여 명이던 구독자 수가 그 건을 계기로 해서 한 10배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경북 예천군 이외에서 그 해외 연수 그 폭행 사건이 상당히 좀 이슈를 많이 끌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안동 MBC의 그 예천군 이외 같은 경우 그 보도 같은 경우도 현상을 현상대로 보도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굳이 막 군 의회 생방송 이런 걸 막 일부러 들어가서 보질 않습니까? 보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예천군 의회에 대한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그 콘텐츠를 접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안동 MBC 기자들이 그 의사 중계하는 거를 풀로 이렇게 계속 중계를 하면서 안동 MBC 역시 이제 그 어떤 몇 번의 좀 중요한 어떤 피치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안동의 문제, 예천의 문제는 안동의 씨의 어떤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이제 고착화하는 그런 좀 기회가 있었고, 또 이제 그 최근에 경남 쪽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동안 선거구도 소비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저녁 먹고 개표 방송 하는 걸로 볼 텐데, 이제 MBC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광역화한 어떤 그런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보지만, 일단 그 선거 방송을 자체적으로 유튜브 채널로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슈가 그동안 지역의 이슈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전국화가 되려고 그러면 그동안 패턴은, 예를 들면 뭐 대전에서 뭐 핵폐기물이 실종됐다 그러면 그걸 서울 보도국에서 채택을 해야지 전국 방송화도 그렇겠지만, 지금은 저희도 로컬 미디어들도 로컬 미디어만의 어떤 스피커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을 언제는 중앙방송이나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신문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손쉽고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에, 저희 그 기존 미디어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정대학 선배님하고 인력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지금 데일리 뉴스 하나 만들기도 참 인력과 장비와 시간 같은 게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만을 위한 콘텐츠, 뉴스 콘텐츠, 제작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방송, 여기 지역 신문이 좀 그게 회의적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워낙 그 만성적인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공급자가 아닌 좀 수요자 마인드로 과감한 변신이 필요합니다. 뭐 다른 나라 얘기긴 하지만 사우스 차이나 버스 같은 경우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던 인력들을 재배치하면서 종이신문은 한 20명 정도, 그리고 뭐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250명 정도를 이렇게 재배치를 할 정도로 과감하게 방향을 지금 선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일단 뭐 상품이나 제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느냐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동안 과거에 어떤 일은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기억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그게 가치 있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8시 뉴스, 9시 뉴스 땡 하면은 시청자들이 오기종기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수상기 앞에서 앉아서 그날 이런 일,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났는데, 아직도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들은 그런 제작 형태, 그런 관습, 습관의 변화에 오히려 제작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 경영진을 비롯해서 뉴스 종사자들부터 좀 되게 어떤 인식의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 대전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 뉴스 구독자 수가 한 만 명이 조금 안 되고, 또 프로그램 그 채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음악회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게 한 15,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 뉴스 채널이 이제 유튜브를 주력으로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부터 좀 특이하게 시작한 게 그 카카오 스토리라고, 여러분들 왜 그 플러스 친구 구독하시면은 가끔 이렇게 정보랑 광고 같은 거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의 주요 이슈 파이팅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저희 구독하신 분들에게 그 푸시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면 뉴스 채널만 15,00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에서도 좀 고민입니다. 이걸 통해서 과연 뭐가 나오느냐, 땅을 파면 뭐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데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정 부분 수익을 올리고 있고, 저희 매체에 대한 어떤 좀 호감과 그런 좀 충성도를 보여주시는 시청자들께서는 그걸 통해서 충분히 여러 피드백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큰 화제가 났다든지, 지난번에 관조동 화재라든지
세종시에 있었던 그 아파트 주상복합 화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제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보도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한 제보 같은 거를 열심히 해주셔갖고 저희는 뭐 단 한 분이 그거를 구독하시더라도 저희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 시청자들과의 시청자 참여, 시청자 그 인게이지먼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 뭐 이영훈 작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좀 제안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채용을 할 적에 기자를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언론사는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언론사들이 모셔야 되지 않나라고 가감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만으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야 될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될 텐데 지금 서울에 비해서는 그런 인력이 좀 너무 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자의 역량을 좀 그런 뭐 전문가 뭐 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역 미디어에 좀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일 뉴스에서도 그렇고 언론이 그러니까 그게 뭐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정말 공부를 자기 역할을 다 했느냐, 저널리즘의 공부에 다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게 가장 큰 화두가 아닌가. 지금 지역에서 유튜브를 통한 그것도 결국 다른 쪽에서 보지 않았던 기성 언론이나 콘텐츠 어떤 질적인 부분들 결국은 콘텐츠의 문제, 플랫폼이나 뭐 이런 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언론인의 콘텐츠 문제에 있어서 지역 언론은 그 지역의 어떤 필요나 그 욕구나 이런 걸 전혀 이제 충족하지 못한데서 오는 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얼핏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방송 신문 쪽에서 우리 중도일보 우창희 미디어국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창희 부장이라고 합니다. 미디어부는 말 그대로 신문사에서 페이퍼로 나오지 않는 모든 업무를 다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문에 찍는 기사 외에, 그러니까 저희 미디어부에서도 이제 똑같이 기사 생산을 하고 그 기사가 온라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 올라가지만 그 어떤 정제를 통해서 진행을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좀 원칙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큰 거는 미디어부 자체에서는 신문 외에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목도 따로 취재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까지는 많을 때는 뭐 10명까지 있고 저희 부서에서 일부 여러 가지 수입처를 가지고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또 지면 콘텐츠도 똑같이 기사도 생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연도 들어오면서 이제 업무가 좀 변형이 되면서 좀 변화가 있었죠. 네, 그 교수님께서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 지금 위기가 아니고 어떤 최대한 활발한 이런 시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위기라는 이유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독자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그들만 소비하는 그 안에 저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제를 예전에는 저희가 제공을 했었는데 의제를 더 이상 저희가 끌어갈 수 없는 구조. 거기서 이제 저희가 방송과 다르게 또 다른 언론에 또 위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포털의 위기였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튜브의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 방송에 대해서 지역 언론으로서는 상당히 빠른 시기부터 이 방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007년부터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고서 많은 돈을 그때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건물에 그 인터넷 방송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인력 저희가 6명, PD급 3명에 거기서 내부 인력에 이제 저희 또 김학영 국장님이나 임현 국장님 같이 뛰어나신 분들이 포진을 하시고 그리고 아나운서까지 저희가 이제 또 채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피드백이 안 나오는 거죠.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슈를 저희가 선점할 수도 없고 선점하지 못하다 보니 독자들은 그 영상을 저희가 만든 영상들이 재미가 없으니
더 이상 봐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효율성이 더 이상 그만큼 나오지 못하다 보니 그러면 부서 전체를 그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사업을 옮기고 나서도 인터넷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토론을 한다거나 선거철이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다르게 중앙지에서 했던 그 읽어주는 뉴스라고 해서 취재기자가 직접 아침에 매일 9시마다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한 과거가 걸리더라고요. 이유는 그 취재 쪽 그 진영 기자가 방송용을 별도로 또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직접 나와서 글이 아닌 멘트를 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노력의 정도의 그 회사에서 어떤 피드백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슈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저희 신문사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근데 외부에서 알 수 있을 만큼의 변화를 저희가 가져오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고 뭐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0년에 뭐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불법적 기자 시보 과정에서 그 인격 이상의 인격적인 그런 그 강압 형태를 해서 저희가 그게 결국은 전국 이슈를 탔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또 어떤 법적 그 처우 개선이 다시 마련되는 이런 계기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건은 제가 그때 한 번이었습니다. 10년 됐는데 한 번 됐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이 영상으로 기획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 임시정부 해가지고 저희가 중국에 한 달 동안 보내서 취재를 하고 뭐 그게 한국 기자회상을 받긴 했지만 근데 언론으로서 해야 될 영상의 저널리즘은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전에는 포털에 어떤 그런 지역신문에 대한 패싱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아마 저 지역 언론의 패싱 관련해서 이제 전국적인 그 언론사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들이 좀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그 에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바꾸고 작년부터 이제 그런 변경 작업을 진행을 했었죠. 바꾸면서 CP사라고 하는데요. 뉴스 콘텐츠,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 내 뉴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저희처럼 검색에 의해서 아웃링크로 뉴스를 서비스하는 회사의 이런 언론사들에 대한 가중치가 내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럼 수십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사의 상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AI가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면부터 네이버가 그런 가중치 값을 지역 언론에 대해서 더 많이 떨어뜨리게 된 거죠. 이유는 뭐 정치적인 좀 사안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모바일을 개편하면서 유입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이버가 이제 더 이상 뉴스를 선점하지 않고 쇼핑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기 위해서 가다 보니 언론사에서는 다양한 트래픽이 들어오던 네이버가 그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했고 네이버 그 검색사나 어떤 뉴스 콘텐츠 제휴사를 다 들어줄 수 없으니 결국 CP사라고 하는 뉴스 콘텐츠 제휴사만 메인에다 노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제가 사실 어제 이제 그 데이터를 봤는데요. 서울권에 있는 이제 CP사들 제일 중앙지들의 모바일 쪽 그 독자들이 선택해놓은 채널 구독이 현재 최저가 70만에서 많게는 200만 지금 넘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매일같이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바일에서. 그거를 네이버는 선택적으로 특정 언론사만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이제 저희가 중앙집권적 뉴스 생산이 많아지고 또 사람들은 중앙에 대한 뉴스에 더 휘발성이나 그런 뉴스를 생산하니까 뉴스를 더 클릭하고 있다 보니 구조가 이제 점점 중앙 집권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좋은 뉴스와 그런 영상을 만들어도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뭐 교수님께서 얘기했듯이 저희 언론사가 부족한 부분이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어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독자들은 더 이상 지역 뉴스를 원치 않고 있다.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부분이 더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10대들은 포털을 보지 않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기 시작하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더 이상 포털이나 이런 검색을 통해서 어떤 정보 생산을, 정보 취득을 더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래로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2학년 때 저한테 문득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지구가 네모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봤는데 네모나다는 학설을 설명을 한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게 이제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둥글다는 학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둘러댔는데 딸애는 그 정보를 더 신뢰하게 된 거죠. 제 얘기보다는 아버지의 얘기보다는 영상에 그런 정보들을 더 신뢰하게 되고 결론은 제가 설득을 못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만큼 이 가짜 영상에서 이 가짜 뉴스 부분들의 향후에는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견이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 다시 이제 언론으로 돌아오면 지역 언론으로서 저희가 영상에 대해서 수많은 고민과 시도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이 상생 방안에 대해서 결론은 저거였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영상은 더 이상 재미가 없고 그들이 원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이 만드는 영상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주제에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방안인데요. 제가 실은 어제 저희 영상 기자하고도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 뭐냐면 영상 편집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직 그런 틀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방송을 보고서 배우다 보니까 방송이 하는 영상 편집을 저희는 고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용자들은 더 다이렉트하고 더 변칙적이고 정말 아까 뜨개질 영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뜨개질 영상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이상을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저희가 하던 방식을 모두 버려야 된다. 그리고 언론사 내부에서 그런 편집 방향과 영상에 대해서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언론사인데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저는 내부적으로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거고 결론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찾지 않을 거고 그래서 편집부터 콘텐츠 기획 그리고 독자와 사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언론문화연구원에서도 그 포털을 해서 똑같은 세미나를 한번 했던 게 갑자기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지역 언론을 어떻게 표출되게 할 것인가 가중치를 주자 뭐 하다가 그거는 별로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게 시행이 됐는지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저부터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노출되는 것만 보게 되니까 이게 지금 표출을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지만은 근데 지역 뉴스가 표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근데 슈킹하게 같은 건 슈킹하다 표현보다 두더지 얘기도 전에 한번 그러니까 시골 아저씨가 그냥 농사꾼이 두더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 저도 두더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두더지를 실물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거나 동물원에도 두더지는 걔네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본성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저는 텍스트로 먼저 봤어요. 두더지 영상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거꾸로 됐어요. 찾아봤더니 이만한 고무다라 에다 두더지 한 마리 놓고 흙 덮어놓은 얘가 흙을 덮는다고 가만히 있겠어. 하는데 그게 300만 뷰인가? 엄청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뜨개질 뭐 7억 5천만 시간? 그리고 이제 요즘 아이들은 얼마 전만 해도 장래의 꿈이 그 연예인이었잖아요. 요즘은 다 초등학교에다 유튜브 그 크리에이터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얻어 봤는데 정말 유튜브가 이제 신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역 언론도 신의 위치로 가려는 노력들 해야지 될 텐데 그 유튜브 보면 아까 지금 우리 그 안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레거시 미디어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자꾸 그 틀을 처음에 인터넷 방송 생겼을 때 신문 틀 저는 신문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신문 틀 벗어나야 됩니다. 신문을 영상으로만 옮긴다. 영상 언어가 있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의 영상 언어는 유튜브 언어는 다른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도 유머에 별 능숙하지 않아서 유머라고 한 것이 이제 유튜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의미가 없든가 아니면 굉장히 진행자 자신이 망가지는가 아주 독설 내지는 그 격한 언어를 써야지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우리 만들고 계시는 모든 TV 최혜건 부장께서 네, 안녕하세요. 모든TV 최혜건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언론사, 이제 신문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뉴스도 해왔고, 인터넷 언론도 했고, 이제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있어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우리가 원래 시작한 건 2017년 2월 달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건 한 4,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갖고 이제 구독자가 이제 한 1200명 가까이 좀 되고, 아직까지는 뭐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콘텐츠 올려놓은 게 한 100몇 개 정도 되거든요. 그 2017년부터 이제 올린 건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 모든이라고 쳐서 이것저것, 그리고 옛날에 이제 또 언론사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언론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고, 이것도 올려보고 저것도 올려보고, 실험적으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올려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그걸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아까 뜨개질 하면서 몇백만 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빗소리만 1시간, 2시간짜리 빗소리 수백만 건이 나옵니다. 그게 잠안 오는 사람들한테 켜놓고 자면 진짜 잠이 잘 온대요. 그래서 다 그걸 켜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들이 아까 이제 뭐 김재영 교수님이 개인들의 어떤 주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갔지만 했지만 또 파편화돼서 외롭고 자기 혼자 즐길 수 있는 또는 자기 혼자 이렇게 만족감.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해 뭐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뭐 확실한 행복 같은 게 이제 자기 만족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유튜브는 제가 이렇게 좀 해보니까 그 지역 언론한테는 정말 제가 이런 말투를 써갖고 많이 혼나거든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사투리 쓰냐고 정말 이렇게 보신다고. 근데 선물 같아요. 근데 하나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 한계 내지는 또 어떤 수용자들의 확장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 비용 없이 비용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하니까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 편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1인 미디어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제가 몇몇 유튜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진짜 저거 있잖아요. 핸드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데 구독자 수도 몇만 명, 몇십만 명 되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아니 조회 건수도 뷰도 몇십만 건씩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선물을 갖다가 우리 지역 언론에서 그걸 그냥 바라만 볼 게 아니라 받아두고 그냥 창구에 수박을 게 아니라 이걸 펼쳐서 어떤 식으로 이 선물을 활용해서 또 다른 선물을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세미나 제목이 그 뭐 유튜브 저널리즘과 지역 언론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것은 상생관과 상생을 하려면 아까 김재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살아남기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튜브를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그 패단이 뭐 가짜뉴스다 아니면 뭐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어린애들 지구가 되고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 패단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유튜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많은 정보들 그러니까 우리가 저널리즘에서 제공해주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거에 뭐 예전에 현상이 뭐 덕후라는 현상도 있지만 그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또 많더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 언론이 지금이 더 큰 기회다. 왜냐면 2017년도에 우리가 유튜브라고 아까 7년도에 유튜브 지역사회나 아니면 한국사회의 그 유튜브에 바라보는 이 시선과 지금 2019년도에 바라보는 유튜브의 시선은 분명히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도 더 많아진 것 같고 왜냐면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어떤 이념적 대결로 인한 관심 폭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념적 대결도 있지만 그 이면에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콘텐츠들 또 다양한 정보, 다양한 이슈, 다양한 뉴스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좀 고민을 해서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걸 진짜 다 내려놓고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낫지 않을까. 언론에서 하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뉴스를 할 건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할 건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라는 특성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화되어 있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게 다양하게 막 담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도 들어갔다가 나가고 저 사람도 들어갔다가 나가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가 이제 뭐 201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것저것 다 담았는데 모든 TV라는 게 각인되지 않는 게 모든 TV는 도대체 뭐냐 정체성. 이건 콘텐츠는 뭐야? 뭐 어떨 때는 뭐 여행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뭐 뉴스도 들어오고 어떨 때는 문화도 들어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언론사에도 수많은 뭐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신문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옛날에 수많은 이렇게 백화점 신문도 이렇게 다 운영이 되잖아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뉴스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정해갖고 그걸로 갖다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끊임없이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도 하는 걸 보면 대부분 보면 그게 재미없다라는 것보다는 콘텐츠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뉴스나 이걸 하고 싶으면 뉴스 쪽으로만 쭉 나가야 되고 논평을 쭉 하고 뭐 언론과 관련돼서 저널리즘과 관련돼서 이제 논평을 하고 하겠다라고 하면 시사 토크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쭉 나가서 중도일동은 시사 뭐 토크 프로그램이 재밌다 아니면 그게 활발하다 이런 것들이 좀 각인이 돼야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그쪽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역 언론들이 저희 지역 언론사에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고민들이. 그렇지만 이 스타 아니면 누군가 이 콘텐츠를 갖다 제대로만 해서 유튜브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면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별로 안 들이고 확장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언론회 같은 거 이런 분들이 언론사 사주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 가짜 정보들을 퇴치하는데도 지역 언론들이 기존에 그 정형화된 뭐라 그래 프로페셔널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런 가짜뉴스도 퇴치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토픽을 적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4개월 됐지만 같이 뭐 상담하려면 같이 좀 얘기 좀 많이 하고 네트워크를 좀 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고민들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지역 언론들 저도 여기 있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지역에서 맨날 부설지역 뉴스 취재하러 다니시는 기자분들 하여튼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좀 찾아보는 게 또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가 아까 제가 이제 들어지 이야기도 했지만 얼마 전에 최고 히트였던 게 그 유튜브 상에서 그 뷰 많은 게 유아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봤어요. 특히 장난감 뭐 유아학 프로그램에 베이비샵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이 보통은 시간들이 짧은데 1시간을 계속 그 몇 분, 1, 2분 되는 노래를 1시간 하니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부모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들. 근데 유튜브에서 눈길을 끄는 거는 뭐 좀 더 자극적이고 특히 연예 뉴스가 가장 많지 않나 싶어요. 그 어떤 저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요즘은 그 버닝썬 똑같은 얘기, 동어 반복, 뭐 거의 어뷰징, 뭐 제목만 바꾸고 하는데 근데 그런 부분과 저널리즘이랑 오늘 우리 주제가 이제 그 저널리즘인데 그 어떻게 이제 상생하고 특히 지역 언론은 또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 대전중앙은 이기동 사무국장이고요. 사실 마지막에 이제 그 통열로 하는 게 좀 늘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하셔서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 어떻든 이제 대전중앙은 그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언론을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아무래도 수용자 입장에서 미디어를 수용하고 어떤 소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보게 되는데요. 앞서 그 발제해주신 김재훈 교수님이나 또 세 분의 이제 현업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말씀해준 그런 저널리즘 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두 가지 부분으로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사실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어렵고 위기이고 지역 언론의 필요성이나 지역 언론이 좀 존재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든다고는 하는데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은 이번에 지역 언론의 필요성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위기,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그 지역 언론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 언론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들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역의 공론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대해서 뭔가 좀 중요한 이슈나 현안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정보들이나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논의의 장들이 좀 펼쳐지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한편으로 되게 좀 답답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지역에서 마을 미디어라든지 공동체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좀 관심 갖고 많이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는데 물론 이들 작은 공동체 미디어들이 기존의 기성 언론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대체하거나 따라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은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지만 정작 이들 미디어가 추구하는 방향들을 보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누구도 다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동네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위기이기는 하지만 필요성도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저널리즘 위기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언론들이 정부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과거에 포털이 많이 되고 SNS가
또 확장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미디어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 보면 다 개별적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소비 패턴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취미라든지 아주 작은 관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형성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널리즘이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사들도 영역도 분명히 또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지역 언론들이 자기의 어떤 장점이나 자기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의 어떤 이런 시장에서도 정보 소비 시장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유튜브 현상이 굉장히 지금 최근에 핫한데 이게 사실은 유튜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만 벌써부터 유튜브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그 변화하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지역 언론들이 과연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하나의 이제 도구인 거잖아요. 도구인 거고 필요성에서 만들어져서 뭐 이게 처음에는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 만들어지긴 했겠지만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이제 그 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데 미디어의 그 변화되는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보다 자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순하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때로는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할 때 점점 그런 것들을 찾아 움직이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역 언론들은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정화된 어떤 걸로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블로그죠. 청년대 좀 지나고 나서 블로그 그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을 때는 관심이 좀 많이 없었죠. 지금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심이 있었지만 블로그나 이런 것들이 했을 때는 사실 많이 배척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문성도 없고 뭐 이런 측면에서 배제를 하겠지만 사실 근데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블로그에 대한 관심들도 언론들도 갖게 된 측면들도 있고 또 2000년도 초반에 이제 뭐 그 발자신 김영 교수님도 설명했지만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시민 저널리즘 뭐 이런 형태들이 좀 출현됐을 때도 처음에는 배척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시민 기자재를 동료 도입하고 뭐 이런 과정들도 생기잖아요. 보면 항상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은 이런 변화의 흐름에 뒤늦게 대처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는데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들은 과연 언론사가 똑같이 그런 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언론사마다 다 각 개별 언론사마다 그 각자의 언론사에서 추구하는 방향도 있고 좀 특성들을 다 다를 텐데 방송이나 신문이나 혹은 그 안에서도 차별성 없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 미디어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적합한 활용도가 높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흐름만 쫓아서 가다 보니까 본인들 것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위기이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고민들이 좀 되는데 어떻든 저는 현업이 아니니까 밖에서 볼 때 좀 가졌던 이런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창희 그 부장님께서도 결국에는 바꿔야 되겠다. 공급자가 아니라 직접 참여하게 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제 좀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이 없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와
기존의 언론 플랫폼을 그냥 갖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과거에는. 근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금의 미디어 변화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쫓아가기 좀 어렵다. 특히나 미디어 소비자들, 시민들의 의식 흐름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 원하는 부분들을 따라가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전환들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거는 다른 의미에서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한데요. 장비에 투자하고 시설에 투자하고 뭔가 조직을 늘리고 하는 그런 투자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크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재교육도 좀 필요하지만 이런 흐름을 내부에서 따라갈 수 없는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어떤 이런 거라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전략으로 좀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부 안에 이런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틀에 갇혀있던 구성원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인데 좀 쉽지 않은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때로는 많은 것들을 촉진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그것들을 변화시키려면 또 다른 사람이 또 필요한 부분인데 내부에서 준비가 된다면 내부에서 가면 되겠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인력들을 좀 채용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든 그런 투자의 과정에서는 과감한 인력 재배치나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론장의 위기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정작 과거에는 기능을 했었던 지역 언론들의 의제 설정이나 의제를 확산하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도 지역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막 포괄적으로 그런 관심들이 창출되지는 않지만 지역에 있는 현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어떤 언론을 봐야 될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또 지금 현대 상황에서는 지역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언론들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대자는 이런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걸 또 바꿀 수 있는 내부 고민들도 필요한데 저는 두 가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저널리즘을 지역 언론들이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저널리즘적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삶에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삶과 지역 언론사들이 어떻게 연결을 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널리즘 기능이 강화돼서 그거를 통해서 독자들이 유입되고 시청자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언론에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라면 하드 뉴스보다는 조금 좀 연성화됐지만 지역의 삶을 좀 같이 공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과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뉴스나 아니면 사업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선 지역 신문에 대해서, 지역 방송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는 접촉면도 늘리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을 해주면 그것들을 통해서 지역 언론에 대한 보도를 더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이나 하여튼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잖아요. 본인들의 소비 행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천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데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소식들을 접하는 통로들이 지역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포털이든 아니면 어떤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상에서 그런 과정들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지역 언론들이 얘기가 돼서 그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때로는 이제 저널리즘의 이런 콘텐츠들이 추천되고 제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 방식을 좀 관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은 개방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야의 전문가야, 우리가 여기에 최고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물론 내용적으로야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반응이나 평가는 그렇지 못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 그동안에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측면들은 우리가 너무 전문가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고 또 우리가 다 해야 되라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정작 내부적으로는 인력도 안 되고 재정도 안 되고 시스템도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의 여건 속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집중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요. 아까 안주철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걸 내부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과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외부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지역 주재기자 이거 유지하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또 콘텐츠 측면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들하고 지역 주간 신문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주재기자 한 명이 하는 것보다는 이건 좀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같이 협업 구조를 상생 구조를 간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의 미디어의 변화 속에서 독자들의 참여나 시청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것들은 단순하게 아직도 그런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활용하고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소셜미디어들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 참여라는 부분들이 여전히 수용적인 수용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참여만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것 혹은 지역에서 그런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이나 개인 블로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의 참여의 부분도 대폭적으로 개방을 해주고 대신에 언론사가 가장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집중을 해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을 위한 투자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매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뉴스를 전달하고 이게 저널리즘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오락가는 부분도 그 콘텐츠 안에서는 뉴스 저널적인 게 풀어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정보 제공 이제 연애 오락가는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도 저도 글을 이제 쓰면서도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런 부분이 옛날에 그 기사 문체하고 지금의 문체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같은 글을 쓰는 거지만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안에서 그 시간 내에 아주 임팩트 있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진행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매체가 이렇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아무개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 정해지는데 언론사도 좀 망가지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접근 방식을 달리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예요. 가령 얼pon공원 민간등에서 최근에 어디 조사를 보니까 80% 이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민간등의 사업이나 도시공원 있는지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기존 언론에서 정보량이 결코 적지 않았거든요. 그 정보량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는 차치하고라도 일단은 정보량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걸 유지할 건가 말 건가 여론조사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80%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찬반 의견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곡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나온 LNG 발전소 어떻게 할 건가?
그 지역민들 전체적으로 공기질 문제, 환경 문제를 직접적으로 하는데도 그거 우리 지역이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소재들을 그러니까 요리사가 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고민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형식은 아마 파격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주목도가 절대 높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중도일보 우리 그 오부장께서도 뭐 이렇게 저렇게 본인들 지역 언론사로서는 적지 않은 비용도 지불을 했지만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안 돼서 점점 더 지역 언론은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은 넓어졌지만은 무한정 확장이 되는 가운데 지역 언론의 술자리는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지역신문 특별법에 의해서 지역신문이 필요성이 있어야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시장경제 원칙만 따지면 망하거나 말거나 일반 하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방송도 일부 지금 지역방송 지원을 프로그램 지원도 있는 것처럼 유튜브나 이런 새로운 매체에서 아까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그거에 어떤 가중치를 훨씬 더 많이 주는 방법, 표출하는 방법. 근데 그 뷰 트래픽이 이게 결국 돈의 문제하고 결론이 지어지는 거 아닌가요? 많아가지고 광고도 듣고 하는데 지역으로 취급해봤자 별로 수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제도화가 가능한지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궁금해요. 자, 아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김정은 씨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나온 의견들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 전혀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네 분 그 말씀 드리면서 두 가지 정도 그냥 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그 유튜브에 대한 인식인데요. 그 유튜브가 따님 지구는 네모나다, 평평하다. 저도 그 소식 보도는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제 가짜뉴스가 많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 기간은 심의 연구가 있는데 어려운 게 5.18 민주운동 자꾸 북한군 개입 이걸 하는 거 지명식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유튜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진짜 이 아담처럼 이제 활용이 되고 학가라는 식 같은데 저는 이 지금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따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왜곡된 지식을 쌓게하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이게 기록으로 남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성 언론도 그 못지않게 사회적 흉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조선일보가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불량식품 우리가 규제하듯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면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정책에 그런 역할을 저는 여전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런 건 의견이고 의사고 견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튜브의 정체성은 저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이제 일부에서 나타나는 페이지 이게 유튜브의 정체성을 규명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발전에서 썼듯이 그 기성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은 나라일수록 가짜뉴스가 적어요.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사실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기성 언론에 계신 분들은 기성 언론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심을 잡아주셔야지 개인들이 나와서 개인이 하다 보면 정말 왜곡된 뭔가도 있고 의도된 고의로 뭔가 소리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제어력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영상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유튜브의 저는 가장 큰 정체성은 그 민주주의라고 봐요. 유튜브나 구글이나 운영 자체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업체들이 세계 굴지의 업체인데 돈을 버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광고잖아요. 둘 다 90% 이상의 광고 수익이에요. 그 광고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기업을 연상하죠. 여기도 좀 광고가 붙어있고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발상을 바꾼 거죠. 1%에 속하는 대기업이 아니라 99%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중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제 홈페이지에도 구글 누구나 다 구글 애드센스를 달 수 있거든요. 가입할 수 있거든요. 애드센스 가입하면서 마지막에 제 계좌번호를 적어요. 그러면 구글에서 잘하는 건 검색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트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거 파악하잖아요. 구글에 간단한 애드워즈라는 두세 줄로 된 텍스트 위주의 광고가 달려요. 제 홈페이지에. 그리고 누군가가 노출량이 아니라 클릭을 했을 때 광고 수익이 계약한 대로 10원이다 싶으면은 저하고 5대5로 나눈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이 돼요.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누군가가 보겠죠? 그리고 구글이 해주는 일은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들이 누를 만한 관심 있을 만한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고 연동시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클릭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고 저하고 나누는 거죠. 구글하고. 이렇게 누구나가 다 광고주를 나누는 방식으로 간 거예요. 유튜브도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가 노출되고 프리뷰라든가 중간이라든가 노출되면은 어느 수준이 되면은 그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채널 운영자하고 유튜브가 나누는 방식이잖아요. 55대 45로. 이렇게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민주주의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구글의 모토 중에 하나가 데모크라시 온 더 웹 워크스예요. 그러니까 웹에서 민주주의는 작동한다예요. 박경록 원장님처럼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 클릭 한 번 한 거하고 초등학생이 클릭 한 번 한 거하고 동등하게 취급돼요. 가중처리 되지 않아요. 전문가가 만들어진 의견이라고 해서 그게 더 우월하다고 이전에는 인정되어 왔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이 학력은 별 볼일 없지만 이런 집합적인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이 훨씬 더 우월한 성과를 낸다는 게 많은 경우에 입증되기도 했었고요. 저는 일단 유튜브의 성격 자체는 이보다 더 민주주의적인 매체는 없다. 누구나 다 초딩 연령 제한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는데 식생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상세 이런 애들이 하는 건 부모 계정으로 앞에 들어와서 하는 걸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자기가 말할 거리가 있으면 표현하게끔 하는 것. 이것만큼 민주주의가 어딨을까? 만약에 분탕질이 일어난다. 그러면 저희의 현실 세계가 그런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정말 이상한 번뇌를 갖고 있고 남을 속이려고 하는 고의성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팽배한데 유튜브에서는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데 현실 세계를 저는 축치를 반영한다고 봐요. 그런 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성 언론에서 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제 좀 사업을 좀 확장하거나 이런 전략들 그때 부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안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끌어내리자는 거. 저는 그게 그 개방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학생들한테 이제 기사를 쓰게 하고 취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컨텐츠를 이제 과제로 갖고 그러면 지역 언론은 재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건 다 지역 소식인데 왜 이렇게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실행은 못했지만 학교에서 학내 기업 같은 걸로 컨텐츠 프로바이더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어요. CP, 아까 말씀하신 CP 같은 거요. 학생들은 늘 과제는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할 테고 쌓이죠. 그리고 학생들은 계속 졸업하지만 다른 학생들 와서 또 이렇게 하드웨어가 달라지면 소프트웨어도 달라지잖아요. 저희는 따라가기 힘든데 학생들은 계속 수혈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이거를 지역 언론에서 게시를 하고 모으고 지역 언론에서 사갈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이제 이 독점을 게시하든지 하는 방식을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 학생들이 만드는 건 더 쉽게 와닿고 재밌을까? 학생들이 다니는 동선이 달라서요. 직업 기자들하고. 얘네들은 구석구석 골목골목 버스 타고 다니고 많은 버스에도 시달리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뭐가 불편한지가 나오고 뭐가 개선돼야 될 점이 나와요. 기자들처럼 출입처 가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받아쓰고 이것도 그래서 이런 거하고는 전혀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다채로운 얘기가 나오고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지역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게서 별로 없었어요. 중국에서도 시민 기자를 도입했었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잘 읽혔어요. 시민 기자를 도입한 취지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기자가 아무리 큰
많은 인력을 갖고 있어도 이 대전대중 충남을 어떻게 커버해요? 그거를. 그런데 시민을 활용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 앞으로 이제 이 개방교육 진행하면서 이제 이 전략에서도 저는 자꾸 내부 인력 문제 이런 거 고민하시기보다 저는 이제 뭐 안수철 기자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내부에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전 MBC 중돌고란 브랜드 가지고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모으면은 여기에 참여하실 분 많을 거예요. 시민점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 능력 없어도 하실 수 있고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세요. 장을 열어주시고. 하다못해 저희 대학, 이 대전세종 충남의 대학 언론 유관학과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콘텐츠나 언론학과 안 해도 관심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세요. 그리고 그들의 지혜를, 그들에게 판을 깔아주세요. 저는 그런 식의 역할을 커뮤니티 매니저라고 표현을 했고, 유튜브가 성공한 요인도 유튜브에서 판 깔아주니까 여기서 누군가가 이 주목받는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그런데 얘네들 봤더니 1인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굉장히 사람들에게 솔깃한 걸 잘 만드는 능력이 뭘까 했더니 그거보다 그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얘네가 잘하는 거는 수천 명이 모아진 팬덤들을 잘 관리한다. BTS가 성공한 거하고 비슷해요. 일일이 한 명 한 명의 이 자기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하는 사람들하고 응대해주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컨텐츠를 만드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논문을 해갖고 그러지만 끊임없이 그들하고 교류하고 팬 이거를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인 거죠. 그리고 구글은 이런 크리에이터들을 잘 관리했었고 여기에서 얼마나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했겠어요. 개인들에게 뭔 이상한 짓 하면 그게 유튜브 전체에 먹칠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잘 관리하고 저는 언론사의 플랫폼 전략은 그런 데서 외부에 개방하고 이분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좀 기회를 열어주고 그런 데서 저는 찾는 게 그게 개방형 혁신이고 지금 모든 이 혁신,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열어준 가운데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지역 언론으로 눈을 돌려보면 결국은 컨텐츠의 문제고 근데 그걸 혼자 하지 말아라. 퀄리티 아까 그 현상이나 의제나 이런 걸 가지고도 훨씬 재미있게 다른 시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학생들 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대하는 방법이 좀 더 살아갈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실제 협업에서 종사하시고 또 언론 시민단체에서 많은 이야기를 의견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성 언론 새로운 이제 크리에이터가 아닌 우리들 서하고 있는 기성 언론 안에서 어떻게 유튜브라는 신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100만 가지 아이디어 있어도 어떻게 이제 실행하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동안 나와주셔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특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대전 언론문화연구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